먼저 제 트위터 소개를 하고 갈게요. 제가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트위터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트위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대부분의 CEO들이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고 있고 번역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좀 더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제 트위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버그 공매도 리포트를 분석하기 전에 회사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먼저 보아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리튬 사업 확장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 화에서 다뤘었던 이 플렉서블한 기술 혁신 때문에 아렉은 굉장히 폭넓게 사업 확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배터리와 자석의 재활용 사업, 그리고 WCC 컴플렉스를 통해서 히토류 재련을 시도하고 있고, 이번엔 주요 광물 재련 중에서 리튬 분야에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튬 구매 계약부터 볼게요. 리튬 스포듐인이 리튬의 광석인데요. 남아프리카에서 이 리튬 스포듐인을 한 달에 5천 메트릭 톤을 가지고 오기로 했고, 점차적으로 한 달에 2만 메트릭 톤까지 가져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배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팔 수 있다면 올해 3분기에 매출이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리튬 스포듐인을 가져와서 리튬 카보네이트로 재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 카보네이트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화 기술 혁신 중에서 로컬라이즈 이야기 했었죠. 이제 로컬라이즈가 계속 나와요. 계약만 하면 이제 이 로컬라이즈 해가지고 공장 짓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재련 공장 짓고 아프리카에서 리튬 스포듐인을 리튬 카보네이트로 재련해가지고 가지고 오겠다는 계획이죠. 배송비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한 달에 5천 톤이니까 1년에 6만 톤이죠. 나중에 목표치는 한 달에 2만 톤이니까 1년에 24만 톤이 되겠죠. 최근에 3E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 구매 계약에 대한 동계산을 좀 해볼게요. 리튬 스포듐인은 12%의 리튬 카보네이트로 재련이 가능하다고 했고, 4만 리튬 카보네이트가 현재가로 1.1 빌리언 달러, 즉 1100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마진율은 35%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6만 톤에 12%면 7200톤이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매출은 200 밀리언 달러, 영업이익은 70 밀리언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24만 톤에 12%면 2만 9천 톤이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매출은 800 밀리언 달러, 영업이익은 280 밀리언 달러가 되겠죠. 2022년 아렉의 1년 매출이 39 밀리언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마크 젠슨이 과장을 좀 많이 해요. 12% 정제율이 과장일 수도 있고요. 한 달에 2만 톤 수입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마진율이 과장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들 필요가 있고 참고용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터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로만 좀 해볼게요. 현재 아프리카나 여러 국가들, 칠레, 나미비아, 짐바브웨이 이런 국가들이 배터리 광물들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에 이 국가들이 주요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는 광석을 캐는 것은 값싼 산업이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지기만 하고 광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발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해요. 현재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광석만 가져와서 재련하는 상황처럼 말이죠. 아프리카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죠.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지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국가들은 좀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인 재련 기술을 들여오고 싶어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아렉의 로컬라이즈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로컬라이즈는 재련 공장을 그 지역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들은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 아렉은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로컬라이즈 할 때 문제점들도 이야기했는데요. 전력이 자주 끊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태양열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사용해서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튬 판매처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리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ALE에 리튬과 주요 광물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ALE로부터 폐배터리도 제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랑도 코로케이트 하기로 했죠. 코로케이트는 로컬라이즈로 보면 되겠죠. ALE 공장 옆에다가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 공장을 지어서 ALE의 폐배터리를 재련해서 다시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운송비용 절감에 유리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조율도 좀 더 쉽겠죠. 또한 300만 달러까지 ALE에 투자하기로 했네요. ALE에 대한 정보를 거의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매출 규모가 굉장히 작은 소규모 회사일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정보들을 보자면 화면 그림들이 ALE에서 만드는 배터리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LE는 미국 국방부와 미국 에너지부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웨스트 버지니아주 채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작년 3월부터 한다고 하다가 거의 1년 넘게 끌었어요. 이렇듯 마크 젠슨의 말이 과장이 좀 있지만 결국 말했던 것들은 천천히 이루고는 있어요. 제가 웨스트 버지니아주 채권은 4화와 7화에서 다뤘었고 특히 7화에서 버지니아주 채권이 사용되는 WCC 컴플렉스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고 공매도 리포트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버지니아주 채권이 이자율이 높긴 해서 이 이자율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자율이 9%예요. 드디어 아렉의 최신 뉴스들을 다 설명을 했고 이제 아이스버그 공매도 리포트를 볼 차례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공매도 리포트이고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공매도 리포트에서 재무적 문제점들을 짚었는데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 특허 판매에 대한 2,600만 달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아놓고 현금으로 받은 척 회계상 위조했다는 거죠. 사실상 2,600만 달러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이곳에서 빠졌어야 하고 빠지고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4분기에 700만 달러의 손실로 찍혀 있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공시된 회계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시되기 전 발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은 석탄 수익에 대한 의구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고 있고 확실히 석탄 판매만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료를 요약하자면 23년 1분기에 석탄 가격이 높았음에도 생산량은 줄었고 계속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1분기 석탄 가격이고요. 석탄 생산량 또한 줄고 있죠. 자료를 보면 확실히 페리 카운티에서의 생산량 비중이 높았고 페리 카운티에서의 홍수가 생산량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년 2분기에는 석탄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 23년 2분기 역시 석탄으로의 큰 매출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산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들어요. 그만큼 석탄 수익만을 가지고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리포트에 상당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 전례 없는 강세였을 때조차 이익을 내지 못했던 회사니까요. 그 다음은 셀프 딜링 의혹인데요. 이 셀프 딜링은 회사의 경영진이나 관련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이나 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회사인 랜드 리소시스와 랜드 베럴먼트는 마크 젠슨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 기업이에요. 근데 이 관계 기업과의 거래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렉의 23년 1분기 매출이 약 900만 달러 정도 되었었죠. 자료를 보시면 23년 1분기에만 관계기업에 지불한 돈이 250만 달러예요. 매출의 약 30% 정도 되죠. 정말 큰 금액인데 내용을 한번 보면 랜드 리소시스에 지불한 비용은 부동산 임대 비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랜드 베럴먼트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불됐는데 설명이 거의 없어요.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는 말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조차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딜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1차 공매도 리포트에서 발표했던 셀프 딜링 의혹이에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렉이 약 200만 달러의 대출을 다른 곳에 주었는데 이 대출 준 곳이 회수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로 손상되었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이미 4, 5년 정도 연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출을 주고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스버그가 제기하는 의혹은 회사의 자산을 몰래 빼돌려서 약탈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도의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셀프 딜링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많이 일어날 법도 하지 않나 싶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마크 젠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리튬 사업에 대한 의구심들을 제기를 했는데요. 클레이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아렉과 리튬 계약을 맺은 회사예요. 이 테플린이라는 사람이 현재 아렉과 클레이 리소시스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는 관계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계약서상 주소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회사는 코코넛 로드에 있는 회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코코넛 드라이브로 주소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 두 주소는 모두 플로리다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게 실수였을 수도 있고 착오였을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리튬 관련 의혹들은 근거가 조금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아렉을 석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LA 혁신 기술을 통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스버그의 공격이 정말 빈약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버지니아주 채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주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실제로는 아렉이 모든 재정적인 리스크를 견뎌야 한다는 거죠. 아메리카 카본이 보증인이 되고 WCC 컴플렉스가 채무자다라는 거죠. 책임지는 대상이 버지니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지니아주 채권을 사용하여 개발될 WCC 컴플렉스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어요. 채권의 투자 설명서에 보면 일부가 부정적인 설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로 투자 설명서가 쓰여진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석탄 가격이 전례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그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지지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석탄 가격은 그때 이후로 48%나 떨어졌고 WCC 조건이 좋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재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WCC에서 10년 동안 석탄을 캐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아렉 주장은 매년 70만 톤의 석탄을 캘 수 있다고 하지만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40만 톤 정도 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크 젠슨이 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 설명서가 더 신빙성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사실 40만 톤도 아렉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이긴 하죠. 2022년도에 20만 톤을 채굴해냈으니까 2022년에 2배가 되는 양이 WCC에서 나오는 거죠.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WCC에서 석탄 수익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리포트의 한계는 WCC에서 파는 또 다른 판매 루트는 계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WCC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 제가 7부에서 설명드렸었다고 했죠. WCC에서는 기존처럼 석탄도 팔지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 석탄과 석탄 부산물을 컨센트레이트 RE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 루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계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CEO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는 고소당한 건들이에요. 첫 번째는 마크 젠슨이 T스퀘어 캐피탈을 운영할 당시 투자자가 돈이 인출이 안 돼서 고소를 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 사기에 투자하고 과도한 관리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퀘스트 에너지 커퍼레이션을 운영할 당시에 일종의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망해가지고 돈 못 갚아서 소송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말이 법정 가면 2년 걸릴 거다. 근데 내 재산을 신탁에 다 맡겨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버그 리포트에서는 마크 젠슨이 고소를 당했었고 안 좋은 발언을 했었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인물을 너희가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사건들보다도 마크 젠슨이 사업을 계속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T스퀘어 캐피탈 말아먹었고 퀘스트 에너지 커퍼레이션 말아먹었죠. 그 다음 아렉인데 과연 사업에 계속 실패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CEO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